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1월 2일 밤입니다. 자, 간판에서 수능 국어 만점자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혹시나 해서 클릭해서 들어와 봤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있더라. 그래서 탁 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아이들 수능 전 과목을 컨트롤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5학년도 이때는 지금 45문제가 아니라 60문제 시절입니다. 이때는 전국에서 국어 영역에서 만점자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가 탄생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결국은 2005년도에 60문제짜리 만점자를 탄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마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끝까지 잘 경청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번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아이가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와야 될지, 초등부터 중등, 고등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 꼭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목표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의대 이렇잖아요. 왜? 의대가 제일 좋은 점수니까 일단 그 좋은 점수가 목표겠죠. 그래서 의대 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대생을 예를 들어 1년에 뽑는데 3,000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수능을 치르고 고3 재학생들이 1,500명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 삼수생, N수생 합쳐서 한 1,500명이 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학생이 고3에 와서 수능을 위해서 전 과목의 문제 풀이를 한 것이 만약 1,000문제다. 이러면요, 재수생은 본인이 고3 때 풀었던 1,000문제에다가 재수할 때 재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최소한도 3, 4천 문제는 풉니다. 그러면 4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고3들하고 재수생의 문제풀이는 1대5 정도 되죠. 만약에 또 목표를 못 이루어서 삼수를 한다. 이러면 삼수생이 열심히 풀어서 4천 문제를 풀었다. 이러면요, 거의 10,000문제 가까이 누적 풀이한 문제가 10,000문제 가까이 됩니다. 자기가 풀었던 문제 다시 풀거나 그런 걸 빼고도요. 그러면은 삼수생은 재학생 때 1,000문제, 재수생 때 4, 5천 문제, 삼수할 때 4, 5천 문제. 고3이 풀었던 문제가 1,000문제라면 삼수생은 거의 10,000문제 가까이 풀었죠. 그리고도 고3 삼수생들이 고3보다 많이 못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게 아니다는 걸 제가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학년별로 그 전체적인 그 수치상의 오류는 있겠지만 대충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러니까 탐구, 이게 문제풀이를 많이 하잖아요. 국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요,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도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운 모든 내공이 다 써왔던 공식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연산의 방법 뭐 이런 건 다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어도 수능에 도움이 돼요. 영어도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휘를 계속 접하게 되니까요. 구문이나 어법도 접하게 되니까 잊어버렸던 것 다시 상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탐구는 또 영어하고 수학처럼 다르게 국어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국어하고 비슷한 면. 그래서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는 탐구를,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애들. 탐구를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나오는 애들은 국어와 거의 공통점이 있다. 국어서부터 국어가 탐구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어가 탐구뿐만 아니라 영어하고 수학도 지배를 합니다. 사실을요.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국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 이론을 배우거나 이런 데 도움이 돼요. 자, 국어 문제를 딱 갖다 놓고 봤을 때요. 자, 국어 문제 풀이에 공식이 있나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규칙이 있다면 어법에서 약간 있을 정도예요. 또 문제풀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이건 거의 사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요. 아이가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수생 동안 국어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요. 삼수생 동안 그렇게 풀어도 자기가 풀었던 국어 문제 절대로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러면 왜 문제풀이를 하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죠? 문제풀이 방법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요. 옛날엔 60문제는 지금 45문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거의 60문제는 완전히 이거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45문제에 비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만점이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80분 동안 보나요? 45문제를. 자, 국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요. 시간 부족, 이게 머릿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이 정도일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요. 국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문학이고 나머지는 그닥 어렵지 않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문학도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만점받기 어렵냐? 45문제에 묻는 말이 4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가 각 문제마다 5개씩 있죠. 그렇죠? 그러면 45개의 묻는 말에 이게 45 곱하기 5 하면 225. 225개의 선지를 읽어야 돼요. 그것만 읽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문장이 있잖아요. 긴 문장. 거기다 또 보기 문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읽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묻는 말을 뭘 정확히 묻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문 225개를 하나당 예를 들어 10초씩만 이렇게 해도요. 묻는 말하고 선택지문 읽는 데만 40분 이상 걸립니다. 읽기 능력이 보통인 애들이에요. 그것도 정확히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35분 동안 뭐 해요? 그 많은 지문 읽어야죠. 일단은 이제 그런 틀에 한번 싹 갇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이 국어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라고 다들 열심히 따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중학생들의 거의 95%는요.
국어 교과과정 공부 안 합니다. 뭐 매일 뭐 3이 뭐 나비가 어쩌고 논술이 어쩌고 독서 뭐 어쩌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라고 이제 아이들 부모님하고 상의를 할 때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제일 내세우는 게 우리 아이는 독서를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중학교 가서도 시험 봐도 웬만하면 95점 100점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없을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 뭐 시험 때 그냥 그 평가 문제지 정도. 이게 평가 문제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특히 중학과정의 가장 공통 부분은요, 수능에 있는 거 거의 다 배워요. 교과과정에 있어요. 이걸 건너뛰고도 그냥 대충 중학교 문제 보세요. 선택지문 5개 중에 하나 다 빼놓고 나머지는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건 난 답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것 보고 100점 못 맞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안심하고 가죠. 지금 수능 얘기하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안 하면 뒷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요. 자, 이런 상태로 고등학교 딱 와서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러시겠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풀어볼 수능 문제 끝나고 나서 이거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도 안 해봐요. 원인이 뭔지. 대충 이렇게 하다가 재수나 해볼까. 그리고 대충 봤을 때 다 이거 아는 문제 틀렸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아는 문제 안 틀리면 더 이제 성공 이것만 잡아도 거의 의대 수준 점수 나오겠지. 천만에. 거의 고3 때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말이 제가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경험해온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국어에는요, 공부해야 될 게 문학 공부해야죠. 문법 공부해야죠. 이건 교과과정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중학교 문법 다르고 고등학교 문법 다르고 중학교 문학 다르고 고등학교 문학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단어 모르면 시험 못 치죠. 국어하고 영어의 공통점은 언어입니다. 국어에서 단어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국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어휘 이게 삼박자를 잘 이루고 거기다가 꼼꼼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념 있는 꼼꼼한 목숨을 건 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계속 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봉숭아 학당 같은 교실에서 그냥 맨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왔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읽기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모든 교과 과목을 이러고 앉아서 구경합니다. 그래도 다 이해가 가죠. 워낙 교수법이 발달해서요.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5분에 한 번씩 즐거운 멘트도 해주고요. 아주 즐겁게 이렇게 봅니다. 과학, 역학, 운동의 제1, 제2, 제3 이거 전부 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모니터상으로 보건 현장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게 설명을 해줘요.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교과서나 기본적인 하이탑이나 이론을 보고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한 아이들은 거의 드물다. 제가요 23년간 남의 집 아이들 그 수능을 가르치면서 제일 무서운 아이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아이. 어떤 유형의 아이냐? 일단 머리 나빠. 거기다 욕심 많아.
거기다가 나의 점수를 만점으로 이끌어줄 유명한 선생님 찾아.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선생님은 수학 한 문제를 푸는데 3분 걸려. 쫙 설명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어줘도 30초 만에 쫙 풀어줘. 최고죠.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최고의 점수로 만들어줄 유명한 참고서, 유명한 문제집, 유명한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되고 만점을 받고 싶으면 모든 과목을 읽어서 한번 터득을 해봐라. 그러면요, 뭐 무슨 대입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어느 강사, 일타 강사 강의 들어도 한숨이 나올 겁니다. 지겹죠? 저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자,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터득해가지고 지가 막상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자기한테 계산 속도나 연산의 정확도나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내공이 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국어 얘기하다 자꾸 옆으로 가는데요. 평소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문제풀이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게 있어요. 기출풀이를 해라. 뭐 기출문제지.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라. 뭘 분석해요? 뭘? 기출. 지금 당장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다 풀어버리고 매달 지나가서 수능 날짜가 올 때 가면은 사실 기출문제가 제일 좋거든요. 다 풀어보고 제일 허접한 문제를 풀더라. 자, 수능 국어는요 5가지 선지가 다 경합을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모의고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상식 이하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명쾌하거든요. 지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문학하고 문법하고 단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요 국어 단 한 문제도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중학생들도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시킨 애들 수능 국어 문제 딱 갖다 놓으면 딱 한 파트만 한 종류만 틀려요. 뭐 고전문학 이건 안 배우면 읽지 못하게. 중학생들이 고전문학 그렇게 많이 안 배우거든. 나머지는 문법도 똑같기 때문에 풉니다. 여러분들 뭐 비문학 예전에는 그런 문제 없어요. 내용 파악하는 거거든요.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요지나 또 그 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마인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마인드. 그것도 뭐 엄청난 내공이 있는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만듭니다. 모의고사하고 다른 건 선택 지문 자체가 5가지가 다 본문하고 경합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확인. 제가 컨설팅 받는 애들은 그거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무릎을 딱 칩니다. 아, 이제 만점이 보인다 그래요. 왜? 이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요. 글쎄요. 저는 국어 선생이 아니에요. 수학 선생도 아니고 아무 선생도 아닙니다. 부모였어요. 그리고 내 자식을 만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요. 결국은 만점을 받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하는 얘기에 다 들어있어요. 많은 문제 안 풀고도 한 방에 딱 해결했거든요.
여러분들요, 본인이 국어를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 자식을 국어를 만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건 빤해요. 문학. 근데 이 문학은요, 사실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읽기 능력도 있고요. 어휘력도 풍부하고요. 제대로 된 애들은 비문학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문학이 제일 어렵다 그래. 거꾸로. 근데 그건 그 문학조차도 옛날의 문학에 비하면 훨씬 쉽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요즘 애들은 문학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문학 작품이 그 모든 등장 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소재가요. 아이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옛날 얘기예요. 제가 컨설팅 할 땐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물레방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물레방아 어디 박물관에서 봤는데요. 물레방아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집 갈비 참 맛있었어. 뭐 그 갈비집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물레방아라는 건요. 아주 외지고 한적하고 교통이 두절된 아주 나쁜 그런 골짜기에서 곡식을 가공을 하려고 물레방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보통 그 골짜기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사는 동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 있죠. 외지죠. 한적하죠. 외롭죠. 고독하죠. 이런 것이 배경에 착 깔립니다. 이게 수능 문학이에요. 뭐 사평역에서 뭐 이런 작품, 사평역 가봤나요? 요즘 뭐 역에 가보니까 뭐 KTX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이 없죠. 하루에 한 번, 두 번 지나갈 것만 한 그런 역. 모든 것이 열악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심정. 요즘 애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학 작품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소설에 야 3일을 굶었더니까 막 배가죽이 등가죽으로 달라붙네. 그런 문장이 있으면 요즘에 3일이 있으면 뭐 배가죽이 등가죽으로 달라붙네. 뭐 이게 뭐야? 그냥 읽습니다. 이게 작품 속에 있을 때는요. 엄청난 고통. 요즘 애들이 뭐 3일 굶어봤나요? 단 한 끼도 굶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느낌이 오도록 그런 문장을 넣은 거거든요. 이거를 요즘 애들이 느끼겠어요? 모든 것이 그런 배경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정서를 여러 가지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워낙 쉽게 나와서 요즘은 잘 틀리지도 않아요. 자,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완벽히 다른 아이들이 그런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하려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 초등학교 몇 편, 중학교 때 엄청나게 많은 그 18종 교과서인가 10종 교과서 안에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접 경험을 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듣다 보면 이런 내공이 쌓여요. 문학 작품을 작가의 의도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거를 중학교 때 딱 잘라버리고 고등학교 때 1학년에 올라와서 보니까 교과서의 문학 몇 작품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수업 시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요. 거기다 한 번도 안 배운 문학 작품이 하나 등장해서 이렇게 쉬운 말로 짬뽕을 조합을 해서 나왔을 때 이 문제 틀립니다.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아차 이거 큰일 났네. 이때부터 이제 국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학원을 찾고 맨날 이 사람 찾고 일타 강사 누구야서부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정보를 얻어봤자 내 아이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문제를 풀으래 뭐
나비가 어떻고 뭐 매일 뭐 어쩌고 저쩌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지 않는 데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들의 특색이 있어요. 수능 만점자들은요, 수능 문제의 지문이 긴 거 있잖아요. 문제부터 쫙 읽고 묻는 게 뭐다 하고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장을 쭉 읽습니다. 신기하고 미스테리하게 이거를요 머릿속에 쫙 집어넣습니다. 한순간에.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친다 그럴까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바둑에요. 초단쯤 되면은요. 19줄 이거 엄청난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바둑을 둘이서 둡니다. 다 두고 갈 때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툭 쳐가지고 엎어졌다 그러면요. 초단쯤 되는 사람들은 화 안 냅니다. 야, 에이 처음부터 다시 너 어디 뒀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뒀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복기라 그러거든요.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초단은요 머리가 좋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초단까지는. 제 말이 틀렸나요? 바둑의 복기를 생각해 보면요. 지문을 하나 쫙 읽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푸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그대로 잡아냅니다. 일본 선지가 틀린 이유 뭐 쫙 잡아내. 하나 잡아가면 거의 수능 시간에서 모자라지 않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댑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님들 심각하게 들으셔서요. 그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은 드렸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게 무슨 국어 공부야 뭐 비문학이나 맨날 읽지 문제 풀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중력 훈련을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요 전부 다 멤버십에서는 해놨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대로. 근데 지금 고3이나 수능생 올해 이제 새로운 수능을 보여야 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문법, 문학, 어휘 공부하세요. 하시고 여태까지 쌓아온 내공들이 있잖아요. 정신없는 내공. 이걸 깨려면 어느 부모님이 누가 옆에서 아이 상황에 맞게 이걸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줄 여유가 있거나 내 아이 근데 저는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갔다 그러면 이제 병원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중환자라고 보거든. 내 아이가 중환자실이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전폐하고 아이 살리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부모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내 아이가 공부가 엉망이 돼서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이거는요 그냥 아이 몫이니 뭐 방법 없다고 방치하거나 공부 지가 하는 거지.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한테 달라붙어서 해주면은 살려낸다. 공부는 중환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공부는 살려내요. 100%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방법을 모르시면요. 저한테 이 영상 뒤에다가 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을 달으세요. 그럼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국어는요.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 풀이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주고요. 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2과목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수능은요.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 아이가 국어 못한다고 국어하면요. 국어 점수도 망가질 뿐더러 다른 과목도 다 무너집니다.
균형 있게 잘 5과목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면 메일 보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내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 그 기대에 좀 못 미친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까요? 국어하고 영어는 같은 언어라 그랬죠. 그죠? 자, 영어 선생님, 영어 문제풀이 만약 선생님이 해주면요. 요즘은 뭐 시설이 좋아서 칠판에다 지문 딱 써놓고, 지문을 쏴놓고 보이죠. 그냥 쫙. 선생님이 해석해 주죠. 이렇게 여기 보고 여기 구문이고 어법상 뭐 문장 해석 순서는 이렇게 되고 뭐 이 뜻은 이렇고 이렇게 한글로 설명해 주면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도 그렇네요. 이렇습니다. 그쵸? 그 다음 지문 새로 쏴놓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배웠어요. 그래 놓고 새로운 지문 탁 쏴놓고 너 이거 풀어 있을 때 절대로 읽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왔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국어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비문학 지문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설명해 주고 문제 이건 이것 때문에 틀렸고 이건 자기가 성의가 있으면 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가 할 수 있거든요. 설명 들으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건요. 저거 진짜 이 문제 어려운 건데 이렇게 푸는구나. 야,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지. 이게 뭐 봉숭아학당의 맹구도 아니고요. 야, 나만 아는 거야. 이래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요. 오답 노트 이래가지고 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고 나만 공부할 거야. 봉숭아학당의 맹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맹구라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요. 봉숭아학당의 맹구라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읽어내고 본인이 뜻을 파악을 하고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죠. 그쵸? 그렇잖아요. 국어 문제 공식도 없고 규칙도 없고 풀이 방법도 없고 죽어라 하고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는 한 문제도 스쳐가지도 않고 왜 해요? 지금 고3들 바쁘면요. 재수생들 바쁘면 부모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왜?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 방법이라 그럼 지금 설명하지 설명 못 해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파트를 어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틀리고 이걸 알아야지 제가 그거를 교정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하나하나 사례를 들여서 하면요. 365일 하루에 2시간씩 강의해도 모자랍니다. 그건 내 아이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제 또 새로운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국어 공부 하고 싶으면은 문학, 문법, 어휘 공부부터 먼저 해놓고 문제풀이를 해라. 문제풀이에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문제 풀고 못 풀면 죽는다 하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틀리면 가르쳐주면 그때서 답을 알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네. 너도 가르쳐 줘. 그러면 예. 한 문제 틀렸을 때마다 패세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패면 됩니다. 그거 그럴 수 없죠. 그러면요. 아이한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계획된 방법으로 접근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이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왜? 그 얘기 차마 못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듣고
이해가 가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큰 정보를 얻은 겁니다.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와 뒤에 독후감 비슷하게 댓글을 읽어 오셨겠지만요, 저는 안 읽습니다. 옛날에 뭐 오리 뭐 거기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자, 오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댓글 다는 거, 이 감탄사 느끼고 나한테 적용했다가 내 아이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